인간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14세 이상. 이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병을 앓으며 생활하는데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보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웰 에이징과 존엄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웰 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고 덕분에 잘 살았어. 고맙습니다. 마지막 순간 보다 편히 삶을 마감할 수 있길 바라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KNN 창사 30주년을 맞아 질병 치료를 넘어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돌봄 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토요일 아침에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 시간입니다. 채림 씨, 네. 축하할 일 있죠? 우리 KNN이 창사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 30주년 박수! 네. 그래서 공개 클리닉 웰 시간도 조금은 특별하게 마련을 해봤는데요. 채림 씨, 네. 웰 에이징, 웰 다잉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제가 괜히 공개 클리닉을 MC겠으니까 요즘 이 건강 트렌드만큼은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요즘 중년층 사이에서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웰 에이징, 웰 다잉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젊은 층에서는 또 저속 노화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마다 좀 관심사가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어렸을 때 한 1, 2년 전 20대 때였나? 그때는 우리가 안티에이징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쵸. 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속 노화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고요. 천천히 잘 늙는 거. 네. 그래서 저속 노화 식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챙겨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쾌속 노화로 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9988 내 인생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진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는 건데 네. 이게 유병장수의 시대에 우리가 또 무병장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뭐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PSB 시절부터 지금까지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민경입니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 10분에 공개 클리닉 당신의 건강원에서 여러분의 건강 파수꾼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한번 그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계차에 나가 있는 김경진 리포터.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건강검진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 선생님들이 문진하시고 푸짐하게 앞에 갖다 놓으시고. 그게 참 어렵네요. 지금까지 30년의 세월을 좋은 건강 정보를 이어드렸다면 이어지는 30년도 건강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지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의료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돌봄 의료와 함께 그동안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웠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완화 의료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이자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장이신 신성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의사 신성훈입니다. 저는 주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만 더 큰 관심은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고 또 궁극적으로 나중에 또 임종에 가까워지게 되면 너무 많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들을 조금 덜어드리는 일들을 찾고자 노력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혈액종양내과 의사 신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 완화 의료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치가 있고 완화가 있습니다. 완치는 말 그대로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 것인데 완치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완화가 또 중요한 치료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데 완화는 말 그대로 증상을 덜어드리는 것이 완화 치료입니다. 그것을 크게 나누면은 급성기 완화 치료와 만성기 완화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만성기 완화 치료는 좀 다른 말로 또 호스피스 완화 치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치료는 여명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아있는 말기 환자분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하는 질환으로는 암 환자도 있겠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 그다음에 간 부전 환자분들, 그다음에 에이즈로 알려져 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분들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급성기 완화 치료라고 한다면은 급성기 치료를 받고 있는 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항암 치료의 부작용,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수술 후의 부작용 등을 도와드리는 치료가 급성기 완화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말기암이나 말기 질환을 가진 분들이 그 대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치료는 말 그대로 만성적인 어떤 환자분들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회복이 좀 불가능한 그런 환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궁금한 게 임종이 3개월이나 6개월 남았는지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경험일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런 임종 환자분들을 보신 의사라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직감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환자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혈액학적인 검사 소견이라든지 생체 징후들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던 질병의 정도, 병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아주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임종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은 경우에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 호스피스 병동이 2014년도에 개설이 됐대요. 그럼 네. 벌써 11년 전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그쵸.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이 뭐고 다 이러셨을 네.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인식이 좀 많이 없었나요?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와 완화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꺼려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죽음의 질, 좋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 호스피스와 완화 치료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병원은 입원형 호스피스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자문형과 그다음에 가정형, 그다음에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형태의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래형이나 납병동형 같은 추가적인 형태의 새로운 호스피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그 가정형의 경우도 좀 더 확대해서 부산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없도록 가정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요즘에 왜 다미 씨 우리 막 네. 이렇게 도로 다니다 보면 네. 병원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뭐 내과, 치과 이런 거보다는 요양병원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우리 진짜. 동네에도 몇 군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고. 근데 호스피스 병동 병원하고 요양원 뭐 요양병원하고 틀린 점이 분명히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병동은 참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 치료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환자군과 치료의 대상이 치료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주로 이제 만성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치매라든지 어떤 퇴행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요양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호스피스 병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 질환자들입니다. 암이나 어떤 간질환, 폐질환의 말기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한 치료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의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양원은 말 그대로 의료기관이 아니고 그냥 환자의 어떤 요양을 도와드리는 요양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그 앞서서 뭐 입원형이랑 가정형 뭐 다양한 종류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형태에 따라서 서비스의 종류가 나뉘는 건가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가 세 가지 형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입원형과 자문형과 가정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입원형은 입원해서 시행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가정형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문형은 뭐냐면은 원래 자기가 받고 있는 치료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조절되지 않는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에 대한 협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원형과 자문형은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정형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호스피스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형을 받다가 입원형으로 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입원형으로 있다가 집으로 또 퇴원하시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완전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겪게 될 수 있는 그럼요.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미리 네, 알아두면 맞아요.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원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호스피스 입원 치료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우선은 말기 환자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주로 이제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암 환자 같은 경우에 그 암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든지 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치료의 계획이 없고 이제 완화적인 치료만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주치의에 이 환자의 여명이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일 거라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동하는 경우에는 협진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른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는 외래를 통해서 그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적절한 환자인지를 확인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확인해서 적절히 그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진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힘들지 않게 고통스럽지 맞아요. 않게 그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그 말기암 환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기암 환자 외적으로도 좀 되게 힘들어하시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치료 과정을 말기암 환자 말고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급성기 완화 치료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호스피스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완화 치료하면 왠지 호스피스에 국한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암 환자의 경우에 암이 진단되는 순간부터 완치되거나 또는 임종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에 이 완화 치료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주로는 뭐 육체적인 피로도 있겠고 심리적인 피로도 있겠고 영적인 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데 주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생기는 뭐 통증, 호흡곤란, 오심구토, 손발 저림, 변비, 설사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치료를 우리가 급성기 완화 치료라고 부르고 이 부분에도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종양내과계에서도 이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완화 의료를 통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2010년도 이후부터 나온 여러 가지 논문의 보고들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암의 표준적인 치료만 받은 군과 표준적인 암 치료에다가 여러 가지 보존적인 완화 치료를 같이 받은 두 군을 비교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좋아지고 통증 완화도 많이 좋아지고 근데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연장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약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치료가 추가된 것도 아닌데 환자의 증상을 조기에 확인해서 빨리 조치만 해주더라도 생명이 더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셨듯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존 연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급성기 완화 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86세이신 이 환자분 2년 전에 결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령이다 보니까 걱정이 크셨다고 하는데요. 어플로 증상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든든하다고 하시네요. 많은 횟수의 항암 치료를 받아왔고 받는 과정에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네, 원격 치료의 일환인데요. 암 환자가 휴대전화로 증상을 입력하면 의료진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출혈, 구토, 피로감, 식욕 감소 등 환자들이 쉽게 느끼는 증상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는데 이분은 전부 0점이니까 컨디션이 좋으셨나 봐요. 쭉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셨던 것을 쭉 이렇게 모니터링 해놓은 건데 다행히 크게 힘든 점 없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셔가지고 잘 지내시고 계신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게 10시 정각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꼭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뭐 아프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보고 지켜본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22년 직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인 이 환자. 원격 진료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해요. 거제도 사람인데 거제도 치료하기가 좀 그래서 변비인지 너무 오래돼서 변비 치료를 해봤다 하려고 하는데 변비가 아니고 직장암이 발견돼서
예,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이 CT 같은 전문적인 검사나 수술은 당연히 뭐 병원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가벼운 증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진료는 점점 이제 그 원격 진료 쪽으로 발전하게 될 텐데 상당히 또 되게 기대가 계시면서 됩니다. 이제 레포트 해주신 걸 보니까 조금 울렁거리고 좀 미스끄러운 증상이 좀 있었나요? 네네. 좀 있고 예. 밥 먹을 때 좀 냄새, 음식 냄새에 네, 좀 예. 민감할 때가 네.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사용하시면서 많이 힘들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그래도 수시로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왜냐, 그 들어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항암 치료 하실 때는 네. 이런 증상 변화가 있으면 좀 빨리빨리 알려주시면 네네. 또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간단한 문제들은 그냥 여기 안내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심각한 부작용이 이게 발생하면 제가 연락을 드리든지 해서 병원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외래를 좀 땡겨서 오시든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기록함으로써 바로 이제 교수님하고 선생님들 바로 이렇게 리모팅이 된다는 마음이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예. 암 환자들은 1초 1분에 이렇게 몸의 변화가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괜찮지만 또 1분 있다가 몸이 축 처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코피가 출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지럼증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앱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바로바로 입력하고 또 바로 5분도 안 돼서 그분이 또 너무 심할 경우는 연락이 바로 와요. 지금 증상이 이 정도인데 그럼 빨리 병원에 오세요. 안 그러면 좀 있으면 좀 나아질 겁니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앱을 통해서 나와 교수와 또 그 담당한 사람들 함께 공유한다는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든든했고요. 앱이 계속해서 더 진흥화 더 되고 더 좋아졌으면 또 많은 환자들한테 많이 공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큽니다. 저는 이제 종양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제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도와드리는 그런 과인데 물론 당연히 뭐 신약이나 새로운 효과가 좋은 약들을 찾아서 그걸 잘 적절한 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일 거고요. 가장 좋은 치료를 이제 제공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치료들이 대부분 또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힘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서도 의사, 간호사 또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팀들을 만들게 되면 또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형태의 진료를 해서 좀 편안하게 치료도 받고 어느 순간이든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함께하는 그런 혈액종양내과 의사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화면을 쭉 보니까 요런 그 시스템들이 뭐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환자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인식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는 분들도 많이 없고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논문상으로는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도입이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미국에 있는 큰 암센터 중심으로 몇 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모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수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서비스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전혀 수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비급여가 아니고 아예 이런 걸 서비스로 보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전화를 걸어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런 누군가가 응대하는 그런 자문의 과정이 하나도 의료의 어떤 체계가 수가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병원에서 완전히 봉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병원에서도 지금 관심이 없고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사용해본 환자분들이 내가 해봤더니 너무 좋더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좀 마음의 든든함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증상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빨리 완화가 되더라 하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전체적인 국민의 어떤 의견이 되어져서 이것이 이제 법을 바꾸고 또 이게 수가까지도 하게 되면 많은 병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많이 아팠는데 이게 아무도 내가 아픈 걸 모르고 나 혼자 그 아프면 이게 진짜 죽을 병이 아닐까 진짜 고민할 때 되게 두려운데 외롭고 그러면 진짜 아프신 분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진짜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든든하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오히려 더 수명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죠. 스트레스도 여명이 덜 받고 길어질 수 있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병원 밖에서 아까도 이렇게 그 집에서도 이렇게 원격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항암 치료를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분들이 빠른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가 직접 자기의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PRO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직접 자기 폰이나 탭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항암 치료를 오늘 하고 왔는데 오늘 와서 오심구토가 있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의료진들이 그것을 이제 확인해서 그레이드가 낮을 때는 그거에 맞는 적절한 가이드를 드리게 되고 치료 지침을 드리게 되고 또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은 경우에는 전화를 드려서 빨리 응급실로 오시라든지 아니면 조기에 외래를 방문하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말기암 환자신데 존엄사를 원하셔서 안락사가 가능한 스위스까지 먼 길을 함께한 딸의 이야기가 본 것 에세이로도 같아요. 나왔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존엄사, 안락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개념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존엄사라는 이름도 있고 안락사라는 이름도 있고 또 그 안락사 중에서도 적극적인 안락사, 소극적인 안락사 뭐 이런 등의 단어들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환자가 자기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나 증상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 마음을 담은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의 생명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거는 먼저 이런 제도적인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시기보다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증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기 완화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고 또 조기에 호스피스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고 또 정말 조절되지 않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 완화적 진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환자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인데 안락사와는 좀 다른 방법이거든요. 안락사는 말 그대로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치료라고 한다면 완화적 진정은 환자가 증상을 좀 덜 느끼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그 힘든 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에서만 이렇게 봤었거든요. 네 말이요. 나는 연명 치료 안 하겠다. 네. 라고 했는데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더 살게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힘들어 이런 장면들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현실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족 마음은 연명해서 맞죠. 잠깐이라도 그렇지. 더 같이 손 있고 잡아보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하는. 그렇죠.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할 거고 또 반대로 환자분께서는 그렇죠. 또 너무 괴로우니까 연장하고 싶지가 않다. 이 고통을 끝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 결정권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지 대부분 어떤 과정을 통하나요? 네. 현재는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을 작성하거나 연명 의료 결정을 하는 두 가지 서류가 있거든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은 주로 건강할 때 하는 겁니다. 우리 건강할 때 질병이 없을 때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런 연명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나는 이런 치료는 하고 이런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자기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인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인 경우도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해 놓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이 서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한 가지고 있고 근데 이거는 변경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다시 이것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하면 철회가 가능한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연명 의료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의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보통은 임종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환자와 의사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서 환자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해서 만약에 연명 의료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느 치료까지 심폐소생술, 뭐 인공호흡기 다는 거, 투석 문제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것은 원하지 않으시는지를 충분히 듣고 의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진행된 환자들이 작성하게 되고 법적 효력도 있고 또
환자가 이제 의식이 흐려지거나 하면 이것은 거의 이 서류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왜냐면 아까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을 살짝 재현했잖아요. 네네.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깼어요. 근데 법이잖아요. 그럼 법에 저촉되면 이게 무슨 뭐 의료진이 처벌받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원칙적으로 깰 수는 없습니다. 깰 수가 없고 예, 없는데 철회한다는 건 본인이 철회한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내가 이전에는 내가 이런 치료 안 받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병에 걸려가지고 막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나는 치료 다 받겠습니다라고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고 환자가 이렇게 정했는데 보호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의료진이 절대 안 해주는 거네요. 예, 안 해줍니다. 의료진도 바꿀 수가 없고 가족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 환자가 미리 이전에 전혀 그런 의사를 보인 적도 없고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고 이럴 때는 그리고 그래서 정말 환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를 때 그때는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체 가족들이 동의를 할 경우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군요. 하지 않은 경우에. 야, 진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지금 공개 클리닉 외래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새로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근데 대한민국 노인 인구 증가로 이렇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필요성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사회적 관심과 지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직 그 죽음의 질은 전 세계에서 한 10위 중반 정도로 아직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질이 가장 좋은 나라는 영국이거든요. 영국이 그렇게 가장 좋아진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호스피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죽음의 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 데스 매터스 해가지고 죽음이 중요하다라는 주간을 만들어서 그 주간에는 한 주 동안 자유롭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죽으면 뭐 나는 어떤 수의를 입혀줘. 내 비석에는 뭐를 해줘. 그리고 내 장례식은 어떻게 준비해줘. 어디서 해주고 누구를 초대하고 음악은 뭘 틀어주고 이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주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터부시하던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죽음도 우리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탄생이, 출생이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인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 죽음의 임종의 시간도 굉장히 고귀한 시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하고 준비만 한다면 가족들에게 또 본인에게도 굉장히 아름다운 마지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변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변환. 사회적으로 죽음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평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 죽음이 맞닥뜨려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내가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주말에 가족 단위로라도 모여서 이런 얘기들 좀 진지하게 나눠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영국식으로 참 괜찮네. 네. 나 죽으면 담이 너는 오지 마라 뭐 이런 거. 가야지. 비석 앞에 저거 웰 갖다 놓고 싶다. 웰. 웰이요. 웰하게 살다 갔다. 좋네요. 너무 좋잖아. 들어줍시다 이거는. 웰. 네, 이렇게 완화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건강주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이자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장 신성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